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실들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계 혹은 칸트식의 세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물들이, 많은 형상체들이, 많은 실체나 많은 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계를 말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하게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 놓여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인식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즉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그런 공간, 논리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계는 사물들이 단순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놓여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암과 인식을 주는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 이 세계가 놓여있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암과 경험이 가능한 세계,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는 바로 이런 암과 경험이 가능한 사실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세계나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계 말고요,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논리적인 공간, 논리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2번부터 2번 명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는 것,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 2.01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이다. 2.011 사물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한 사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2 논리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적이지 않다. 사물들이 사태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태의 가능성은 사물 속에 이미 선결되어 있어야 한다. 2.0121 만일 그 자체로 홀로 존립할 수 있을 터인 사물에 어떤 상황이 나중에 가서 걸맞게 된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우연으로 보일 것이다. 사물들이 사태들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점은 이미 그 사물들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논리적인 어떤 것은 단지 가능한 것일 수 없다. 논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루며 모든 가능성들은 논리의 사실들이다. 우리가 공간적 대상들을 결코 공간 바깥에서, 시간적 대상들을 시간 바깥에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그것과 다른 대상들과의 결합 가능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내가 대상을 사태라는 연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러한 연합의 가능성 바깥에서 생각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학자가 생각나나요? 저는 읽자마자 이 학자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 학자는 바로 칸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하고 있죠? 대상들의 결합이다. 실물들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칸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칸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고의 기능, 오성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결합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감성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수용, 즉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어떤 표상들이, 어떤 정보들이 맺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유 능력, 오성은 어떡합니까? 이 맺힌 정보들을 결합해서 이것은 빨간색 사과, 노란색 책상, 초록색 의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겁니다. 물론 더 그 이전에는 여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사과, 책상, 의자, 빨갛다, 초록색 이런 개념도 갖게 하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 어떤 것을 사실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방을 설명해 준다고 봐요. 방에는 침대도 있을 거고요. 가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책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이 있을 수 있고요. TV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에 놓여 있는 사물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식이 생기겠냐고요. 내 방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놓여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말해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대는 어느 정도 크기인데 싱글인데 슈퍼 싱글인데 어디에 놓여 있고 무슨 색의 이불로 덮여져 있으며 이것은 문과 창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보면 집이 몇 평인지도 방이 몇 평인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또한 창은 남향인지 북향인지 TV는 어떤 모양인지 벽걸이인지 아니면 스탠드형인지 책상과 의자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사실들을 나열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내 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그 자체로 놓여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대상들이 어떻게 놓여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는 결국에는 다 사실들이니까요.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실을 사실로서 말하게 하는 언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물들은 뭘까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이제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방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태가 있어요. 여기에 비추어서 책상, 의자, 침대, 문 혹은 창문, TV 이런 것들이 내 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구성 요소들로서 하나하나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에는 우연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인식은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존재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적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을 맞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엔 쩔쩔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일이었지?'라고 기억을 하고 이걸 내가 이해 가능하게 짜 맞추어서 즉 논리적 구성을 한 후에야 '아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해서 그 또 인식한 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인식시키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우연적인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언제나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 방을 설명할 것인지 미리 사유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하냐. 내가 분명히 언어로서 무언가를 표현할 텐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이런 책상이 어떻게 놓여 있다. 침대가 어떻게 놓여 있다는 이런 사물들을 가지고 말을 하겠죠. 어떤 인식의 가능성, 사실의 가능성이 사물들에 미리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어서 비트겐은 말하고 있죠. 사물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았든 그 자체로 스스로 그냥 존재해요. 나의 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하지 않든 그럼 내 방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보기에는 모두 다 우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세계에서 우연적인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너무나 우연적이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사유, 가장 큰 명제는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왔어요. 바로 21쪽 네 번째 줄, 즉 괄호 부분을 건너뛰고 그쪽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칸트랑 닮아 있지 않나요? 앞에서는 우선 사실들은 이런 사물들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오성의 기능은 종합하는 것, 통일작용이라고 했던 칸트의 사유와 유사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완전 칸트가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했던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공간과 시간이란 우리 감성적인 이런 직관 형식, 선천적인 조건을 벗어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현상을 넘어선 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선험적 관념성이라고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초월해 있고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합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대상들을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이것들을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아는 거고 이 잘 짜여진 이런 종합, 결합 이런 것들 넘어선 것에 대해선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2.012 사물은 그것이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자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의 형식은 사태와의 연관 형식, 즉 비자립의 형식이다. 낱말들이 상이한 두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3 내가 대상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사태들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들도 전부 알고 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은 대상의 본성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수는 없다. 2.01231 어떤 한 대상을 알기 위해 내가 그 대상의 외적 속성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대상의 내적 속성들은 모두 알아야 한다. 2.0124 모든 대상들이 주어진다면 그와 더불어 모든 가능한 사태들도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명제들은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것은 계속 엄표 가능한 것과 엄표 불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사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물들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존립해요. 그런데요, 이게 존립하는 게 결국엔 인식에서는 비존립입니다. 존립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빨간색, 이게 뭘까요?
제가 빨간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양한 색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좀 갖다 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할 거예요. "빨간색 그거 좀 갖다 줘. 빨간색." 그렇게 말하면 세상의 숱한 사물들을 보면 빨간색인 것이 한두 개냐고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빨간색 가져다 줘." 하면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알미 생겨나지 않아요. 제가 "아 저기 있는 빨간색 사과 좀 줘.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 사과 달라는구나. 잘 익은 과일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홀로 단독적으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뿐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단순하게 존재하는 건 없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으로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제 집에는 황금 거북이가 100 마리도 넘치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요?" "그런데요." 라고 하고 끝날 겁니다. 제 집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게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결합시켜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언어로서 표현되기 이전의 그 어떤 대상들은 그 스스로 존립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언어로 존재한다고 그것이 있다고 말을 해야만 드디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사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물들이 단순하게 놓여 있는 건 그냥 보면 그게 존립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언어의 세계, 논리의 세계, 인식의 세계에서는 결코 존립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새로 발견한다? 어떤 것을 새로 알아간다?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마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식이 가능하고 우리가 사유를 하는 그런 틀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식과 경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중에 새로 발견될 것은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야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떤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칸트에게 근원적인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감성의 순수 직관 형식, 그리고 오성의 순수한 개념, 즉 범주라고 하는 사유의 틀, 이것이 근원적이라고 여겼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언어야말로 인식의 근원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말했던 그 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외부의 대상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그 외부의 대상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들을 우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바탕으로써 그것을 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대상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태들, 사실들도 함께 발견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언어가 먼저고 언어가 우선하고 있어요. 2.013 모든 사물은
말하자면 가능한 사태들의 공간 속에 있다. 나는 이 공간을 텅 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물을 그 공간 없이 생각할 수는 없다. 공간적 대상은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시야 속에 얼룩점이 붉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색을 지니기는 해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 둘레에 색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음은 어떤 높이를 지녀야 한다. 촉각의 대상은 어떤 굵기를 지녀야 한다 등등. 자, 어떻습니까? 이 명제는 정말 소름 끼치죠. 감성에서 공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지 않나요? 공간이 우리의 선언적인 주관적인 어떤 형식과 틀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요. 왜 공간이 우리의 주관적 틀이냐? 텅 빈 공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물들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떠올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었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공간은 무한하다는 것, 공간 자체가 무한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추리되고 추상된 그런 경험하고 다르다. 공간은 우리의 선천적인 주관적 형식이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와 똑같이 어떤 대상들은 꼭 이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비트겐슈타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처럼 시야라고 한다면 이제 눈이 우리의 시각 정보의 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어떤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본다고 할 때 꼭 그 대상이 특정한 색을 가질 필요는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통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대상은 꼭 나름의 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대상은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 색깔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실은 청각 기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귀가 있어서 이 가청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특정한 특정한 영역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상들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특정한 대상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의 존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더 선언적으로 그보다 우선해서 필요한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 줄 수 있는 언어가 더 먼저 있어야 된다. 앞서야 된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비트겐슈타인을 읽기 위해서 당대 유명했던 모리츠 슐렉이나 풀에게 버드란트 러셀을 알지 않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칸트만 알아도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현대적 철학을 이해하려면 칸트를 알지 못하고서는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누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현대 철학, 현대 인문학을 하면서 꼭 칸트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칸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비트겐슈타인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구나. 칸트도 말하지 않고 비트겐슈타인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거나 안 읽어보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진 않죠.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결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봐야 명확하고요.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 채널을 보면서, 제 강의를 보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훌륭하신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